참치캔이면 충분하잖아요. 단백질도 있고 간편하고 왜 매일 밥을 차려줘야 돼요? 며느리 유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이 와르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어머님도 참 답답하시네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매일 국 끓이고 반찬 해야 해요? 우리 남편 참치캔만 줘도 잘만 먹던데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뚫어져라 보면서 마치 귀찮은 팔이라도 쫓듯 손을 휘저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참치캔이라고요? 우리 승민이를 참치캔으로 먹였다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새벽 5시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아들 승민이가 어릴 적부터 제일 좋아하던 갈비탕을 끓이려고요. 오늘이 우리 승민이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소갈비를 골라 무와 대파를 듬뿍 넣었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올 때까지 3시간을 꼬박 지켰죠. 중간중간 거품도 걷어내고 간도 맞춰가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승민이 이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결혼 2년 차인 우리 승민이 명절에만 얼굴 보는 게 마음에 걸려서 가끔씩 이렇게 반찬을 싸들고 가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갈비탕 보온병에다 깍두기,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까지 손수 담근 된장도 작은 통에 담아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땐 왜 그렇게 마음이 설레던지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며느리는 재택근무를 한다고 들었으니 집에 있을 시간이었죠. 현관 비밀번호는 승민이가 알려준 그대로였습니다. 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아, 나야. 깜짝 방문했어. 집안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11월 초인데 난방을 안 틀었는지 냉기가 돌았어요. 거실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연락 없이 오시면 곤란한데요. 첫 마디부터 차가웠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미안해. 오늘이 너희 결혼 기념일이잖니. 승민이 좋아하는 갈비탕 끓여서 저 지금 급한 일 처리 중이거든요. 며느리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계속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며느리도 일하는 사람인데 이해해야지 하면서요. 그래, 알았어. 나 부엌에 이것들만 좀 정리하고 갈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참치캔 3개, 맥주 2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채소 한 폭이 없었습니다. 김치도 없었습니다. 과일은커녕 계란 한 판도 없었어요. 반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죠. 냉동실을 열어봤습니다. 얼음만 가득했습니다. 유진아,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유진아, 냉장고가 왜 이래? 너희 뭘 먹고 사니? 그때 며느리가 던진 대답이었습니다. 참치요. 간편하고 단백질도 많잖아요. 저는 바빠서 요리 못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치캔으로 밥을 대신한다고? 네. 불편한 거 있나요? 요즘 다들 그렇게 먹던데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찬장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그곳엔 수십 개의 참치캔이 브랜드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편의점 진열대처럼요. 고등어캔, 꽁치캔도 몇 개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바느질하며 살아온 제 손이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소파 옆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심코 들여다봤습니다. 빈 참치캔이 가득했습니다. 뚜껑을 따서 포크로 퍼먹은 흔적이 그대로였죠.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10개도 넘어 보였어요. 깡통 바닥에 남은 기름 자국까지 선명했습니다. 우리 승민이가 이걸 먹고 살았다는 거야?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올랐어요. 유진아, 승민이가 이걸로 끼니를 때운다고? 네. 저도 바쁘고 승민 씨도 바쁜데 뭐. 참치캔이면 충분하잖아요. 충분하다고요? 매일 밥을 차려줄 순 없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는 여전히 노트북만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퇴근한 승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만 비명을 삼켰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승민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통통하고 혈색 좋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뺨이 꺼져 있었고 얼굴은 칙칙하게 거무스름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승민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너, 많이 말랐구나. 아, 요즘 야근이 좀 많아서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디 야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노트북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말라비틀어져 있는데 고개 한번 제대로 돌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빠서 밥을 못 차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이건 방임이라는 걸. 아니, 학대라는 걸.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참치캔 3개. 그게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텅 빈 냉장고, 쓰레기통에 가득한 빈 캔들, 그리고 수척해진 아들의 얼굴. 우리 승민이가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서 우리 승민이를 구해내겠다고. 엄마, 나 한 달에 15만 원으로 살아요. 아들 승민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15만 원? 용돈이요. 유진이가 그렇게 정했어요. 회식비도 점심값도 다 여기서 써야 해요. 제 손에 쥔 핸드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IT 개발자로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버는 우리 아들이 고작 15만 원으로 살고 있다니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승민이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힘이 없어졌어요. 기운이 빠진 목소리, 자주 나오는 한숨 소리. 엄마의 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며느리 몰래 아들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들어선 승민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거든요. 정장 재킷이 헐렁하게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승민아, 앉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가 사줄게. 먹고 싶은 거 시켜. 결국 아들은 파스타와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먹는 모습에 저는 차마 눈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먹을까. 승민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좀 배가 고팠나 봐요. 아들아,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 집에서 뭘 먹고 사니? 승민이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참치캔이요. 유진이가 사다 놓은 거. 매일? 네. 아침엔 그냥 안 먹고 출근하고 점심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어요. 1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려면 그래야 하거든요. 저녁엔 집에서 참치캔 하나 까먹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회식비도 그걸로? 네. 회식 있는 날엔 다음 날 점심을 굶어요. 그래야 계산이 맞아서요. 아들의 담담한 목소리가 더 슬펐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승민아, 너 월급이 400 넘게 나오잖니.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유진이가 관리해요. 생활비, 공과금, 적금. 다 유진이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럼 넌? 전 15만 원이요. 유진이가 그래요. 자기도 일하느라 바쁜데 매일 밥 차려줄 수 없다고. 참치캔이면 충분하다고. 승민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뭐가 무섭니까? 유진이가 화내는 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화를 내요. 밥 달라고 하면 남편이 무능해서 아내가 고생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냥 참아요. 제가 좀만 참으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장을 보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는지 슬픔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선한 채소들, 과일, 고기, 생선, 밑반찬 재료들. 두 손에 가득 짐을 들고 며느리가 있는 시간에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며느리는 재택 근무 중이라 집에 있을 시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역시나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나야. 어머님, 또 오셨어요? 말했잖아요. 연락하고 오시라고. 오늘은 일 좀 할 거야. 방해 안 되게 부엌에만 있을 테니 신경 쓰지 마.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전히 덩그러니 있는 참치캔 3개. 저는 사온 재료들을 하나하나 냉장고에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씻어서 다듬고 고기는 냉동실에 넣고 과일은 과일칸에 정리했죠. 그리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가지런히 쌓여있는 수십 개의 참치캔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20, 30.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면 몰라. 이 쓰레기들 버리는 거지. 그거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왜 마음대로 버려요? 이딴 걸로 내 아들 먹일 거면 차라리 내가 매일 와서 밥 차려줄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참견 마세요. 여긴 저희 집이고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한다는 게 아들을 굶기는 거야? 한 달 용돈 15만 원 주고 참치캔만 처먹이는 게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건 너 지금 우리 승민이 얼마나 말랐는지 알기나 해?
광대뼈 튀어나오고 눈자위 꺼진 거 못 봤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커녕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님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세요? 저도 일하느라 바쁘다고요. 매일 밥 해줄 시간 없어요. 그럼 시간 없으면 며느리 자격도 없는 거 아니야?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며느리 자격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 내 아들 굶기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며느리야? 아, 진짜 너무하시네.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찬장에 남아있던 참치캔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렇게 참치캔이 싫으시면 가져가세요. 콰당. 며느리가 제게 참치캔을 던졌습니다. 캔이 제 이마를 스쳤습니다. 순간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뭔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피었습니다. 어머님.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조퇴를 한 승민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유진아, 무슨 일이야? 승민이는 피를 흘리고 있는 저와 숨을 헐떡이는 아내 사이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저를 자꾸 뭐라고 해요. 참치캔 다 버리고 며느리 자격 없다고 하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으며 차갑게 말했죠. 승민아, 잘 봐둬. 내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참치캔을 던져서 다치게 했어. 이게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승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나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간다. 내가 우리 승민이한테 제대로 밥 차려주고 사람 대접할 때까지 말이야.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싫으면 경찰 불러. 이거 폭행이거든. 진단서 떼면 되잖아.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마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아들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한. 이마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약국에서 소독약과 밴드를 사서 붙였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상처가 마치 징표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지. 며느리 유진은 그날 이후 저를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서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제가 거실에 있으면 현관 쪽으로만 다녔죠. 마치 같은 공간의 공기조차 나누기 싫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이젠 본색을 제대로 파헤칠 시간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아들 승민이와 며느리가 모두 출근했습니다. 집 안에는 저 혼자였어요. 저는 천천히 안방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금단의 방을 여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첫인상은 깔끔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대도 말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모습은 표면 아래 숨어 있다는 걸.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명품 쇼핑백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들이었어요. 쇼핑백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택이 그대로 달린 옷들, 아직 비닐도 안 뜯은 신발들, 상자째 보관된 가방들. 이게 다 우리 승민이 돈으로 산 거구나.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 둘 다였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급 브랜드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가격표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화장대로 갔습니다. 거기엔 수백만 원대 화장품 세트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앰플, 세럼, 크림. 하나하나가 명품이었어요. 선반 위에는 향수병들도 줄지어 있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매달 승민이의 월급날 다음 날부터 찍힌 결제 내역들. 백화점, 명품 매장, 피부과, 네일샵, 고급 레스토랑, 호텔 뷔페. 계산기를 꺼내 더해봤습니다. 월 평균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승민이 돈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15만 원으로 참치캔을 먹고 살면서 이 여자는 매달 400만 원씩 펑펑 쓰고 있었던 겁니다.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이 놓여 있었지만 건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펼쳤는데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관리법. 손이 덜덜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용돈은 최소한으로. 배고프게 만들면 통제하기 쉬움. 다음 줄. 참치캔은 싸고 단백질 있어서 딱 좋음. 한 달에 10만 원이면 충분. 나머지는 내가 쓰면 됨. 또 다음 줄. 시어머니는 될 수 있으면 안 오게 차단. 승민이가 엄마한테 의존하면 내 말 안 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회식비도 용돈에서 쓰게 하기. 그럼 자연스럽게 회식도 안 나가게 될 거임. 친구들 만나는 것도 차단. 돈 없으면 못 만나니까. 가끔 울면서 나도 힘들다고 하면 남편이 알아서 참음. 마지막 페이지. 명품은 내 돈으로 사는 거니까 나중에 팔면 됨. 어차피 이혼하면 다 내 거. 수첩을 잡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치밀했습니다. 우리 승민이를 의도적으로 통제하고 굶기고 고립시켰던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짓이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우리 착한 승민이가 2년 동안 이런 사람과 살아왔다니. 수첩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한유진의 남동생, 한민수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돈을 빼돌렸구나. 처남한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민이 월급 400만 원에서 승민이한테 15만 원, 자기가 쓰는 돈 400만 원, 그리고 처남한테 100만 원. 도대체 생활비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 맞습니다. 며느리도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했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승민이 돈은 전부 빼돌렸던 겁니다. 통장 사본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 모든 증거들, 명품들, 카드 명세서, 그 끔찍한 수첩, 통장 사본.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학대였고 착취였고 범죄였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총 50장이 넘었어요. 모든 증거가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승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들른 모양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승민아.
왜 왔어? 엄마 점심 드셨나 해서요. 제가 샌드위치 사왔어요.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며칠 새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줬으니까요. 고맙다, 아들. 근데 너 회사는? 점심시간이에요. 1시간 있으면 돼요. 함께 식탁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아들은 제 이마의 상처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엄마, 그거 많이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요. 쟤 때문에. 승민아.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알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너는 그냥 엄마만 믿어. 하지만 유진이도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널 힘들게 할 자격이 없어. 엄마가 확실히 보여줄게. 아들이 뭔가 묻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요. 승민이가 회사로 돌아간 후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속 참치캔 3개, 명품 쇼핑백들, 수백만 원짜리 옷들, 카드 명세서, 그리고 그 끔찍한 수첩. 남편 관리법이라는 4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몰랐겠죠. 자기가 남긴 모든 증거들이 이미 제 손 안에 있다는 걸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붉게 타올랐어요. 마치 전쟁터를 물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승민아. 엄마가 반드시 널 지켜낼게.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오히려 빛이 켜졌습니다. 확신의 빛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환자분 검사 결과가 좀 심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어요. 옆에 앉은 아들 승민이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승민이를 설득해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돈 아깝다고 완강히 거부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비용은 다 낼 테니 엄마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했죠. 결국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요. 그리고 오늘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부터 보시죠.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됩니다. 중증 빈혈이에요.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잘 몰라도 그게 좋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타민 B12 결핍이 심각합니다. 이 정도면 신경계에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신경계요? 네. 손발 저림, 기억력 감퇴, 심하면 보행 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승민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손이 자주 저렸는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수은 수치예요. 수은이요? 네.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치의 3배가 넘습니다. 환자분, 혹시 참치를 자주 드십니까? 승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먹었습니다. 2년 동안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참치,
특히 참치캔에는 수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주식으로 드시면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신경계 손상, 신장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가 옵니다. 이미 만성 영양실조 상태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은 지금 당장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할 정도입니다.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선생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단서 발급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몇 통 필요하십니까? 3통 부탁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눈치채셨겠죠. 이게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병원을 나오는 길 승민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도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의 바람은 쓸쓸했습니다. 낙엽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엄마, 승민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아픈 건가요? 응, 죄송해요. 엄마 걱정만 끼쳐드려서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한겨울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미안한 건 엄마야.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우리 승민이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진단서 3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 유진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역시나 노트북만 보고 있더군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금치 된장국을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어요. 잡채도 만들고 두부조림도 했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승민이를 기다렸습니다. 유진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유진아, 같이 먹을래? 아니요. 배달 음식 시킬 거예요. 내가 반찬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전 참치캔이 더 좋아요. 간편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걸 기록해야 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승민이 오늘 병원 갔다 왔어. 그래요? 왜요? 관심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수은 중독이래. 참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유진이 손을 멈췄습니다. 잠깐 동안 키보드 소리가 멈췄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내가 참치캔만 사다 놨잖니. 저도 바빠서 그런 거예요. 승민 씨가 알아서 다른 거 사 먹으면 되잖아요. 15만 원으로? 그건 승민 씨가 돈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말이요. 승민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줬어요. 승민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배달 온 치킨을 혼자 먹었죠. 식탁을 사이에 둔 우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몰래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핸드폰 녹음은 이미 켜놨고요. 응, 나야. 진짜 미치겠어.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눌러 앉아 있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우리 남편? 완전 호구지 뭐. 참치캔만 사다 놔도 꼬박꼬박 먹더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었어요.
그 돈이면 나 명품 하나 더 사는 거지. 어차피 남편 돈은 내 돈이잖아. 시어머니, 귀찮아 죽겠어.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밥 해놓고 먹으라고 하고. 난 배달 음식이 더 좋단 말이야. 아, 그리고 있잖아. 참치캔 던진 거?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 이마에 상처 났는데 그게 뭐 어때?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맘대로 들어온 거잖아. 녹음기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모든 말이 그대로 담겼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15분짜리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호구라고 했구나. 우리 승민이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호구, 참치캔, 귀찮아. 이 모든 말들이 증거였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을 드러내는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뿌연 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열어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서 사진, 명품들 사진, 카드 명세서 사진, 남편 관리법 수첩 사진, 통장 사본 사진, 그리고 오늘의 녹음 파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요. 저는 핸드폰 연락처에서 승민이의 큰아버지 번호를 찾았습니다. 다음 주가 승민이의 할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의 팔순 잔치였거든요. 오씨 문중의 큰 행사였습니다. 사촌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그 자리가 완벽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에요. 조금만 기다려, 승민아.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며 생각했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 그리고 우리 승민이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희망처럼요. 할머니,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께서 커다란 한복 상자를 내미셨습니다. 붉은 저고리에 금박이 들어간 고급 한복이었어요. 오씨 문중 어른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잔치집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승민이의 할머니 팔순 잔치였거든요. 30여 명의 친척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사촌 형제들, 조카들, 먼 친척까지. 오씨 문중의 큰 행사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쇄된 사진들, 서류 뭉치, 그리고 핸드폰. 승민이는 할머니 옆에서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며칠 새 혈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제가 매일 약과 영양제를 챙겨 먹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헐렁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지 않고 그냥 늘어뜨린 채였죠. 마치 일부러 초라하게 꾸민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 뭔가 꾸미고 있구나.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감췄습니다. 저도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유진이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유진아, 왔구나. 우리 며느리 고생 많지?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연기 같았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나물들이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꽃을 피우며 젓가락을 들었죠.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유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모든 어른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잔칫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요즘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세요. 뭐? 승민이의 큰아버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일하느라 바쁜데 자꾸 밥을 안 차려준다고 혼내시고 집에 눌러 앉아서 나가지도 않으세요. 유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자격 없다고까지 하셨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마음 약한 친척 몇몇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아이고, 며느리가 불쌍하네. 젊은 사람들끼리 사는데 좀 내버려둬야지.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상대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진이 계속 울었습니다. 승민 오빠도 힘들어해요. 저희 부부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아진 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승민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그게 무슨... 오빠 사실대로 말해야죠. 어머님이 매일 저를 뭐라고 하시는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도 걱정이 서렸어요. 정란아, 이게 무슨 일이냐?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요. 할머니, 그리고 모든 어른들께 죄송합니다. 오늘 같은 좋은 날 이런 얘기를 꺼내서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느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이게 우리 며느리네 집 냉장고 사진입니다. 텅 빈 냉장고. 덩그러니 놓인 참치캔 3개.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냉장고가 왜 저래? 채소도 하나 없네. 두 번째 서류. 이건 우리 승민이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종이를 돌려가며 보여줬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들이 선명했어요. 중증 빈혈, 만성 영양실조, 비타민 B12 결핍, 그리고 수은 중독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은 중독? 그게 무슨... 승민이가 2년 동안 참치캔만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것만 사다 놔서요.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언제...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다음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침대 밑에 명품 쇼핑백들, 택이 달린 비싼 옷들,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들. 이건 며느리 방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다 우리 승민이 돈으로 산 거예요. 친척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네 번째 서류, 카드 명세서입니다. 며느리가 한 달에 400만 원씩 쓴 내역이에요. 백화점, 명품 매장, 피부과, 네일샵. 종이가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숫자를 본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400만 원이나? 그럼 아들은 뭘 먹고 살았다는 거야? 승민이는 한 달 용돈 15만 원 받았습니다. 회식비, 점심값 다 포함해서요. 잔칫집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수첩 사진. 이건 며느리가 직접 쓴 수첩입니다.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남편 관리법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어요. 용돈은 최소한으로. 배고프게 만들면 통제하기 쉬움.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참치캔은 싸고 단백질이 있어서 딱 좋음.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될 수 있으면 안 오게 차단. 승민이가 엄마한테 의존하면 내 말 안 들음.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사적인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를 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잔칫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남편? 완전 호구지 뭐. 참치캔만 사다 놔도 꼬박꼬박 먹더라.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돈이면 나 명품 하나 더 사는 거지. 어차피 남편 돈은 내 돈이잖아. 친척들이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싸늘한 눈빛이었어요. 시어머니, 귀찮아 죽겠어.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녹음이 끝났습니다. 잔칫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아, 이게 정말이냐? 유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승민이의 큰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조카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 승민이의 고모가 서류를 들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은 중독이라고 써 있어. 우리 승민이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 유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당장 나가거라. 내 손주 이렇게 만든 사람을 내 생신 잔치에 둘 수 없다. 할머니, 제발. 나가. 유진은 비틀거리며 잔칫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승민이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들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정란아, 고생 많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손주가 어찌 되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옳게. 당신이 진짜 어머니지. 그날 오후 잔치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정의가 승리했으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생신 잔치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유진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성건이라는 분이었어요. 소형 건설사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만난 곳은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개인 룸이었죠. 저는 일부러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단정하고 단호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한성건 씨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제법 위험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돈. 앉으시죠. 인사도 건성이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협상 테이블 같았죠. 사돈 어른, 제 딸이 실수를 했습니다. 부모로서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실수요? 저는 찬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끼리 사는데 좀 그럴 수 있죠. 유진이도 일하느라 바빠서 그랬던 겁니다. 좀 그럴 수 있다고요? 제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사돈, 저희 승민이가 수은 중독에 걸렸어요. 2년 동안 참치캔만 먹어서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신경계 손상이 왔을 거라고. 한성건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유감입니다만 유감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생신 잔치 때 보여줬던 그 증거들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보시면 압니다.
한성건 씨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사진, 건강검진 결과, 명품 구매 내역, 카드 명세서, 수첩 사진.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좀 과하긴 하네요. 과하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사돈, 이게 과한 게 아니라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이에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사실이 그러니까요. 저는 녹음 파일이 저장된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엔 따님이 친구와 통화하면서 우리 승민이를 호구라고 부른 녹음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한성건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사돈, 저는 호들갑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성건 씨가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사돈 어른께선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혼입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로요. 상해죄요? 네. 따님이 저한테 참치캔을 던져서 이마에 상처를 냈습니다. 진단서도 있어요. 저는 이마의 상처를 가리키던 밴드를 떼어냈습니다. 흉터가 선명했어요. 한성건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돈, 진정하십시오. 우리 협의를 해봅시다. 유진이한테 제대로 훈계하고 보상도. 보상이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방 책상에서 발견했던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사돈, 이건 또 뭡니까?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한성건 씨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한민수 씨 명의 통장이더군요. 따님의 남동생 아닙니까?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이요. 계산해 보니 총 2,400만 원이네요. 찻잔을 든 한성건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재산 은닉입니다, 사돈.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게 유진이가 동생 학자금을. 학자금이요? 한민수 씨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닌 지 3년째라고 들었는데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성건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 저는 조용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소문 나는 것도 좋지 않고 법정 가는 것도 피곤한 일이니까요. 그럼,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성건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유진 씨가 먼저 우리 승민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요. 둘째, 처남 통장에 빼돌린 돈 2,400만 원을 전액 반환하십시오. 2,400만 원을. 셋째, 이혼 절차를 순순히 진행하십시오.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저는 법정에 갑니다. 그럼 더 불리해지실 겁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고요. 한성건 씨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았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일주일 드리죠. 그 안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성건 씨는 여전히 앉아서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11월 말이었지만 오후의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승민이의 결혼식 날을 떠올렸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을 보며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저의 실수였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으로 알 수 있구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보자기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계셨어요. 아마 자식네 집에 반찬 갖다 주시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모든 어머니는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자식밥 걱정에 보따리 싸들고 다니는 거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승민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응, 지금 가는 중이야. 오늘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와, 좋아요. 제가 두부 사갈게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제 삶을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는 어머니로서요. 사흘 후 한성건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른,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돈은 일주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유진이도 사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게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또 오겠죠. 겨울이 지나면요. 우리 승민이에게도 새로운 봄이 올 겁니다.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면 세상 모든 슬픔을 녹일 수 있다고 믿으면서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희망의 김이었습니다. 피고 측,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어요. 아니, 오히려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을까요? 안도감이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우리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엔 저와 승민이 그리고 우리 측 변호사가, 반대편엔 유진과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성건 씨가 약속했던 합의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진이 끝까지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법정까지 온 겁니다. 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월의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였죠. 마치 제 마음처럼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옆에 앉은 승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손이었어요. 석 달 동안 제가 정성껏 밥 먹이고 약 챙겨 먹인 덕분에 아들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너는? 저도요.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이 먼저 와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화장도 연하게 했더군요. 생신 잔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조정위원이 들어오고 양측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측 입장을 들어보죠. 유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변호사였어요.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저희 의뢰인 한유진 씨는 결혼 생활 중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도한 간섭이라고요? 또한 남편 혼자 외로이 외출하고 아내를 혼자 두고
엄마에게만 의지하는 남편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했으나 시어머니가 집에 눌러앉아 생활하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폭언과 명예훼손까지 당했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따라서 저희는 원고 측에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을 요구합니다. 2억이라니요. 조정위원이 우리 측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측 입장은?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50대 후반의 베테랑 여성 변호사였어요. 처음 상담받으러 갔을 때부터 든든했던 분이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증거를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3장.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네. 첫 번째는 피고의 냉장고 사진입니다. 참치캔 3개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이죠. 조정위원이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두 번째는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서입니다. 중증 빈혈, 만성 영양실조, 비타민 B12 결핍, 그리고 수은 중독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원고가 2년간 구매한 참치캔 영수증 수십 장입니다. 피고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참치캔만을 제공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피고의 명품 구매 내역입니다. 총 3천만 원 상당의 명품을 구매했으나 원고에게는 한 달 15만 원의 용돈만 지급했습니다. 조정위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고가 직접 작성한 수첩입니다. 남편 관리법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통제하고 학대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고가 친구와 통화하며 원고를 호구라고 부른 녹음 파일입니다. 일곱 번째는 피고가 1,000명의 통장에 원고 몰래 2,400만 원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가 시어머니에게 참치캔을 던져 상해를 입힌 진단서입니다. 서류가 모두 조정위원 앞에 놓였습니다. 마치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죠. 피고 측 변호사님,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유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희는 특히 이 수첩이요. 배고프게 만들면 통제하기 쉬움이라고 피고가 직접 작성한 내용인데 이게 단순한 부부 갈등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위원이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하십시오. 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그럼 남편에게 한 달 15만 원만 주고 본인은 월 400만 원씩 쓴 것도 사실입니까? 네. 처남 통장에 돈을 빼돌린 것도? 네. 조정위원이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질렀습니다. 피고 측,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판 가면 훨씬 불리한 판결 나올 겁니다. 유진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가 합의는 원고 측 의사에 달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측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합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판결을 받겠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법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석 달 후 판결이 났습니다.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엔 판사님이 계셨어요.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원고 오승민과 피고 한유진의 이혼을 인용한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승민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는 처남 한민수 명의 계좌로 송금한 2,400만 원을 원고에게 전액 반환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장기간 참치캔만을 제공하여 수은, 중독과 영양실조를 야기한 것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학대에 해당한다. 학대. 그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경제적 통제, 정서적 학대, 재산 은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승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아들의 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온기였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월의 차가운 햇살이었지만 어쩐지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한성건 씨가 부축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먼저 들었어요. 저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로울까.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의 말로는 이렇게 쓸쓸한 걸까? 엄마, 뭐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좋아요.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속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엄마, 체중 12kg 늘었대요. 승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고 온 날이었어요. 판결이 난 지 석 달째,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혈액 수치도 다 정상이래요. 수은도 거의 다 빠졌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엄마가 제 생명의 은인이래요. 아들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예전처럼 통통해진 볼, 혈색 좋은 얼굴, 생기 도는 눈빛. 우리 승민이가 돌아왔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아들은 제 집에서 지냈어요. 매일 아침 미역국이나 북어국을 끓여줬습니다. 점심 도시락도 싸줬죠. 저녁엔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놨고요. 처음엔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어했던 아들이 이제는 밥 2공기를 뚝딱 비웁니다. 반찬 투정도 하고 더 달라고 조르기도 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엄마, 그런데요. 응? 이제 독립할까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래야지. 넌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회사 근처에 괜찮은 원룸 하나 받았어요. 작지만 깨끗하고요. 좋아. 엄마가 이사 갈 때 도와줄게. 승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은 엄마 집에 올게요. 저녁 먹으러요. 3번? 매일 오지 그래? 엄마도 엄마 생활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전 이제 제 밥도 챙겨 먹을 수 있어요. 엄마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아들에게 요리도 가르쳐 줬어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계란말이 만드는 법, 김치볶음밥 하는 법. 아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화, 목, 토요일엔 꼭 와야 돼. 네, 약속할게요. 6월이 되었습니다. 승민이는 새 원룸에 이사를 했어요.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반찬들을 가득 채워줬죠. 엄마,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괜찮아. 혼자 사는데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네, 엄마. 약속대로 승민이는 일주일에 3번 제 집에 왔습니다. 어떤 날은 퇴근하고 바로 오기도 했고, 어떤 날은 주말 낮에 오기도 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들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재래시장이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채소 가게로 향하는데 누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자가 식당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허름한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 생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유진이었습니다. 중화요리 배달합니다. 짜장면 4,000원.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단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덤덤했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듯이요.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삶을 사는 거겠지. 더 이상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채소를 사고 고기를 사고 과일을 샀습니다. 오늘은 승민이가 온다고 했거든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려고요. 엄마, 사실은요. 저녁 식사를 하던 어느 날 승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왜?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누군데? 회사 동료예요. 격리부에서 일하는 분인데. 승민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데 그냥 따뜻해요. 그래, 요리도 잘하고요. 이번에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죽도 끓여다 줬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엔 듣지 못했던 톤이었어요. 천천히 알아가 보려고요. 급하게 하지 않을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이번엔 엄마가 잘 좀 볼게.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고마워요, 엄마. 근데 그 사람, 밥은 잘 먹니? 승민이가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네, 잘 먹어요. 저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며칠 후였습니다. 승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토요일에 그 사람이랑 같이 가도 돼요? 물론이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토요일 오후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볶고 도토리묵도 무쳤어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전도 부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고기와 생선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그 참치캔 3개만 덩그러니 있던 냉장고가 아니었어요. 이게 정상이지. 사람이 사는 집은 이래야 해.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승민이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편안한 플랫슈즈. 화장은 연하게 했고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배고플 텐데 어서 들어와서 앉아요. 이거 드려요. 승민 씨가 어머님이 꽃을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카네이션 꽃다발이었습니다. 붉은색과 분홍색이 섞인 예쁜 꽃이었어요. 고마워요. 참 예쁘네.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전, 도토리묵, 된장찌개. 상이 푸짐했어요. 어머님, 정성이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우리 승민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많이 먹어요. 수연이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천천히 맛있게 먹었어요. 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수연 씨, 요리 잘한다며? 아, 그냥 좋아하는 정도예요. 어머님처럼은 못하지만요. 나중에 우리 승민이한테 해줘요. 얘가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거든. 네, 꼭요. 승민 씨가 많이 드셔야 하니까요. 승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수연 씨도 함께 웃었어요. 밥 먹는 소리, 젓가락 부딪는 소리,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많이 먹어요. 밥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정성껏 차린 상에서 먹어야 제맛이지. 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수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의 가족 이야기, 취미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 편안하고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설거지를 하며 웃음이 났어요. 우리 승민이 이번엔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치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승민이가 보였어요. 제 손을 잡고 엄마 배고파요 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건강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죠.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밥심이야. 따뜻한 밥 한 끼면 세상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어. 이보다 더 값진 행복이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